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물 맑고 바람 좋은 곳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옷매무새를 다듬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그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대단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 서연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는 마치 밤하늘에 뜬 달처럼 고요하고도 환하게 빛나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그러하듯 아름다움 뒤에는 늘 시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마련이라 서연의 앞날에도 거친 비바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설이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던 날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심상치 않은 고성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사랑방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서슬퍼런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대감마님은 곰방대를 옆으로 치워둔 채 눈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딸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정막 속에서 대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생각이냐며 당장 그 가난하고 볼품없는 선비와의 연을 끊지 않으면 내 딸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는 촛불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을 불씨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아버지의 서리빨 같은 호통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품은 사람은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홀로 글을 읽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붓 한 자루뿐인 그였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부잣집 도련님보다 맑고 높은 뜻을 가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단 금침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마음 없는 사람과 평생을 사느니 거친 무명옷을 입고 보리밥을 먹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식으로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녀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딸의 당돌한 대답에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진노하였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벼루를 들어 던질 듯 하다가 겨우 참아내고는 차라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 문지방을 넘는다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말라며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안방마님인 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옷고름을 적시며 흐느껴 울었지만 엄격한 가부장의 권위 앞에서 감히 문을 열고 들어와 딸을 변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인 밤이어서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선 서연이 대청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설 때 밤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나고 자란 집이었지만 오늘 밤은 왠지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심어진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연을 배웅하고 있었고 장독대에 비친 달빛은 유난히도 시리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고 있는 꽃신이 흙바닥에 닿는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한 발 한 발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워
그녀는 애써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어머니의 억눌린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늙은 문지기가 횃불을 들고 서 있다가 서연을 보고는 황망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차마 아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육중한 대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끼익 하는 쇠 긁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으며 대문이 열렸고 그 너머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작은 목소리로 부디 몸조심하시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서연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풍족한 음식이 있는 이 집을 나가면 당장 오늘 밤부터 추위와 배고픔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고 이제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고 높은 담장은 그녀와 가족 사이를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인기척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얇은 저고리 자락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랑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쳐온 추위와 어둠은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서연의 앞으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정인 선비 김씨였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을 보는 눈빛만은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귀한 집딸이 이런 고초를 겪게 되었다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김선비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신세지만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너를 고생시킨 것보다 몇 배로 호강시켜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서연은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비단 옷이나 기와집보다 자신을 아껴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길은 어두웠지만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그들의 앞길을 희미하게 비추어 주었고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비탈로 이어지는 길은 거칠고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채여 휘청거릴 때마다 김선비는 서연을 부축해 주었고 찬바람이 불면 자신의 낡은 도포자락으로 그녀를 막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생전 처음 걷는 험한 길에 발이 아파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길가 덤불에서는 풀벌레들이 구슬프게 울어댔고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은 잦아들었고 그녀는 이 고행길조차 행복의 시작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있던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던 이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칩칩. 귀한 댁 아가씨가 사랑에 눈이 멀어 제 발로 가시밭길을 들어가는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석으로 변하는 것인데 저 고운 얼굴에 그늘질 날이 머지않았어. 할머니의 걱정 어린 탄식은 바람에 흩어져 두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았지만 그 말은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밤 공기 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김선비는 그저 서로만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길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짚은 썩어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듯했고 흙담은 무너져 내려 바람을 막기에도 역부족해 보였습니다. 김선비가 살고 있던 이 집은 서연이 살던 대궐 같은 기와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초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곳이 그녀가 살아야 할 집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황급히 부엌으로 나가 마른 솔갈비를 긁어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곧 바닥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의 고운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었고 비단 치마 끝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서연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넣어 녹여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반드시 성공하여 다시는 이런 누추한 곳에서 지내지 않게 하겠소. 그의 다짐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춥고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헐거운 문풍지는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서연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이부자리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딱딱한 바닥에서 한기를 느끼며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고단함에 지쳐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녀는 이제 양반집 규수가 아닌 한 남자의 아내로서 억척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집안의지를 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난 그날 밤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추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에 가려진 달이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현실이라는 차가운 햇살이 비추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함께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깊은 산속의 초가집은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초가지붕을 스치고 지나가던 계절이 가고 어느덧 산골짜기에도 앳된 초록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살고 있는 초가삼간의 살림살이는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팍팍하고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 치마를 입고 안방마님의 사랑을 받던 귀한 규수 서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꽁꽁 얼어붙은 우물가로 나가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물동이를 이지 못해 몇 번이나 넘어지고 무릎이 깨졌지만 이제는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비탈길을 오를 만큼
그녀의 몸은 고된 노동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양반집 교수로서 붓과 자수 바늘만 잡던 하얗고 부드러운 손은 이제 흙투성이가 되고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찬물에 빨래를 하고 거친 나무를 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올 때마다 그녀는 남몰래 치마폭에 손을 감추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글을 읽고 있는 남편의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녀는 아픈 손을 호호 불어가며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뜻을 펼칠 날만이 그녀가 이 모진 고생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선비는 처음에는 서연의 헌신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이 못나 귀한 사람을 고생시킨다며 밤마다 서연의 트고 갈라진 손을 잡고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놈은 참으로 무섭고 끈질긴 것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를 잇기 위해 서연이 이웃 마을까지 가서 새바느질감을 얻어오고 산을 헤매며 나무를 캐오는 동안 김선비는 방 안에 틀어박혀 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는 자격지심과 짜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구질구질한 가난한 현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개바느질로 밤을 새워 번 돈으로 고등어 한 손을 사와 정성스레 구워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기름진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김선비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밥그릇에 물을 말아 김치 조각 하나를 얹어 먹으면서도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고 나자 김선비는 이내 표정을 굳히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글 읽는 선비의 밥상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니 글자가 눈에 들어오겠소. 다음부터는 이런 것 굽지 마시오. 고마워할 줄 알았던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저 공부하느라 예민해서 그러려니 하며 애써 서운함을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새댁 좀 봐. 양반집 딸이라더니 이제는 천상여염집 아낙네가 다 되었네 그래.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패물을 하나둘씩 팔아치웠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머리에 꽂은 낡은 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팔아야 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서연은 깊은 밤 호롱불 아래서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남편의 붓과 종이를 사기 위해서는 한 땀이라도 더 떠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집 바로 옆에는 허리가 굽은 늙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가며 서연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는데 어느 날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새댁, 너무 헌신하지 마오. 내 평생 살아보니 알겠더이다. 나무는 거름을 주면 열매로 보답하지만 사람은 너무 잘해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고마운 줄을 몰라.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서연의 흙 묻은 옷자락을 털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산의 마음이란 게 갈대와 같아서 조강지쳐 귀한 줄 모르는 법이야. 자네 몸부터 챙겨. 할머니의 걱정 어린 충고가 뼈아프게 들려왔지만 서연은 우리 서방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라며 짐짓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선비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이 밥상을 차려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빨래를 해다 놓아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낡은 옷을 타박하며 언제쯤 비단 옷을 입어보겠냐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서연이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불빛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등잔불을 끄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달빛의 의지에 바느질을 이어갔지만 바늘에 찔린 손가락보다 남편의 모진 말에 찔린 마음이 더 쓰라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차라리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선비는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술값이라도 치르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는 서연이 며칠 밤을 새워 번 돈을 몽땅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말리고 싶었지만 기죽어 지내는 남편이 안쓰러워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서연은 차가운 윗목에 앉아 하염없이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고 문풍지는 바람에 떨며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산길에 발이라도 헛디딘 건 아닐까? 걱정으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즈음 대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싸구려 탁주 냄새와 낯선 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났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려 하자 김선비는 귀찮다는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에이, 지긋지긋한 가난내가 언제까지 이 꼴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서연은 이웃이 들을까봐 조마조마하며 그를 달래 방으로 들였지만 그는 서연을 향해 너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꽂힌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깬 김선비는 지난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서연이 끓여온 콩나물 해장국을 말없이 들이키고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펴들었습니다. 사과 한마디를 기대했던 서연은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남편은 이제 서연을 아내라기보다는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하녀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가 책을 읽는 동안 서연은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다 닳아버린 호미를 갈았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잘하면 서방님 마음도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김선비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급제하겠다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괴나리 보찜을 싸라고 이르며 서울로 올라갈 노잣돈을 마련해 오라고 닥달했습니다.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남편의 출세가 걸린 일이기에 서연은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머리에 꽂혀있던 마지막 남은 은비녀를 뽑아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지만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터의 전당포 주인은 서연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고는 비녀값을 터무니없이 깎아 불렀습니다. 서연은 사정사정하여 겨우 노잣돈을 마련했고 집신 몇 켤레와 미숫가루를 챙겨 남편의 보찜을 꾸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김선비는 서연이 건네는 보찜을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몸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집 걱정은 마시고 부디 뜻을 이루소서. 서연이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김선비는 알았으니 들어가라는 건성인 대답만 남긴 채 바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왠지 모를 서러움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서연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끼니를 거르는 일은 예사가 되었고 겨울 채비를 혼자 해야 했기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붕에 이형을 엮어 올리고 장작을 패고 김장을 담그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보다 못해 시래기죽 한 그릇을 쑤어다 주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곰 같은 사람을 봤나. 서방이 뭐라고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해.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하게. 할머니의 타박에도 서연은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이 금이 환영하여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서연은 눈 쌓인 산길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했고 밤에는 햇바느질로 푼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급제하여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라도 차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남편의 합격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그녀의 정성은 하늘에 닿을 듯 지극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나도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그녀에게 남편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간 김선비에게서는 달이 차고 기울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과거가 끝났다는 소문이 마을에 돈지도 한참이 지났건만 그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나가 하염없이 서울 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서연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초가삼간의 방은 남편이 떠난 자리가 텅 비어 냉기만 감돌았고 서연은 그 차가운 정막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의 까치들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울어대더니 장터를 다녀온 이웃집 남정네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김선비가 해냈어. 우리 마을 김선비가 과거에 장원 급제했다는구먼.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연의 집으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 바늘을 놓친 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볼을 꼬집어 보았고 밀려오는 벅찬 감동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이루어진 것이라 믿으며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쁜 소식은 들려오는데 정작 그 주인공인 김선비는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을 아련하고 축하 연회에 참석하느라 늦어지는 것이라며 덕담을 했지만 서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마다 그녀는 대문 밖을 서성이며 목이 빠져라 남편을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풀벌레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보부상이 지나가는 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또 행차 뒤에 장원 급제한 양반이 따르는데 그 행렬이 오늘 옆 고을 장터를 지나간다 하더이다. 서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나마 색이 덜 바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봤자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한 낡은 무명옷이었지만 남편을 맞이하러 가는 길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아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참기름을 조금 덜어 머리에 바르고 쪽진 머리를 단정히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예전의 고운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거친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변했어도 남편을 향한 마음만은 변치 않았으니 그도 나를 보면 반가워하며 달려와 안아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옆 고을 장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입구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하늘을 뒤덮고 풍물패의 신명 나는 꽹과리 소리가 장터에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목을 길게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동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고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화려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풍당당한 관아의 병졸들이 길을 트자 그 뒤로 말을 탄 관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연의 눈에 그토록 그리던 남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백마를 타고 금에 환양하는 김선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어사화가 꽂힌 관을 쓰고 어깨에는 비단띠를 두른 그는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고귀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을 듯한 기쁨에 서방님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선비의 뒤를 따르는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명의 가마꾼이 맹가마의 휘장이 살짝 걷히자 그 안에는 화사하게 치장한 젊은 여인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한양 세도가의 딸이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가마 속의 여인과 눈을 맞추고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서연이 가난한 시절 초가집에서 보았던 그 순박하고 따뜻했던 미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얻은 자의 여유이자 새로운 욕망을 쫓는 자의 탐욕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서방님 접니다. 서연입니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풍물 소리를 뚫고 행렬에 닿았습니다. 김선비는 익숙한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엎어질 듯 달려나온 흑투성이 치마를 입은 초라한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뒤따르던 가마 쪽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성공가도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사내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말 앞까지 다가가 고삐를 잡으려 했지만
호위하던 병졸들이 창을 겨누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물러거라. 어디서 감히 귀한 행차를 막느냐. 병졸의 호통에 서연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방님, 왜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저 서연입니다. 당신을 위해 집을 나오고 손이 부르트도록 뒷바라지한 당신의 처. 서연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에 구경하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말 위에 김선비에게로 쏠렸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을 아는 채 했다가는 자신을 사위로 삼으려는 대감마님과의 약조가 깨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차갑게 식은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봐라. 저 미친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나는 저런 여자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정신 나간 거렁뱅이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김선비의 호통 소리는 천둥보다 더 크게 서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랑을 맹세하며 평생을 함께하자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저를 정말 모르신단 말입니까? 서연이 오열하며 다시 매달리려 했지만 병졸들은 거칠게 그녀를 끌어내어 길가 시궁창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김선비는 혐오스럽다는 듯 옷소매를 털어내며 다시 행렬을 재촉했습니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서연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가마 속의 귀한 아가씨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내밀었지만 김선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상냥하게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멀어져 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매정했고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진흙탕 속에 주저앉은 채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랑이, 그 맹세가,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길바닥의 돌멩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늘도 그녀의 슬픔을 알았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하던 빗방울은 이내 억수 같은 장대비로 변해 장터의 먼지를 씻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흩어졌지만 서연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더럽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 한 구석. 비를 피해 평상에 앉아있던 곰방대 문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에잉. 찻찻. 권세와 재물 앞에서는 조강지쳐도 헌신짝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먼. 저 불쌍한 여인을 어이없고 노인의 탄식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빗속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올 힘도 없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꺽꺽거리는 신음만 토해냈습니다. 자신이 버린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따뜻했던 기와집의 안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하늘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사무치게 미웠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장터의 바닥은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했고 서연의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반겨줄 가족도, 의지할 남편도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텅 빈 장터를 배회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행렬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말발굽 자국과 버려진 쓰레기들, 그리고 사랑에 배신당한 여인의 처량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서연은 어느 가게의 처마 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과 슬픔의 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했던 것은 허상이었구나. 서연의 입가에 자조적인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웃음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해탈한 사람의 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굉음을 냈고 서연은 그 빗소리 속에 파묻혀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장터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처절한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고 고요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돌아올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흘린 눈물만큼 자신의 비참함만 더해질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녀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사람의 마음에 기대어 사는 삶은 아닐 것이라 다짐하며 빗속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간 하늘에는 차가운 새벽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터를 빠져나와 마을 뒤편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이미 가문에서 내쳐진 몸으로 또다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서서 멀리 보이는 기와집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소리 없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불효녀는 이제 세상의 인연을 끊고 바람처럼 살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새벽 안개 속에 흩어졌고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은 깊어질수록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새 속의 시끄러운 소음과 사람들의 비난 섞인 눈초리는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산 중턱, 예전에 화전민들이 살다 버리고 간 작은 토구를 발견하고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마른 낙엽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하니 비단 금침보다 거칠지만 마음만은 비로소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나는 뿌리와 도토리로 줄인 배를 채우고 맑은 계곡물로 목을 축이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조차 자신을 위로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산천초목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서연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분노와 원망도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밤새 치를 떨며 저주를 퍼붓기도 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지켜보며 그녀는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모두 덧없는 구름과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욕심이었구나. 서연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졌으며 얼굴에는 새 속의 번뇌가 사라진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나무를 하러 올라온 나무꾼들이 쉬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서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 들었나 한양 가서 출세했다던 김대감 말이야. 영모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더군. 아이고,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더니 꼴 좋게 됐구먼. 그 도도하던 새 부인네 친정도 멸문지화를 당했다지. 서연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가슴이 뛰거나 통쾌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담담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확인했을 뿐. 그녀는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연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산신령이 된 여인으로 불리며 전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산을 헤매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아 마을로 내려가곤 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선녀처럼 고운 할머니가 말없이 길을 가리켜 주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연은 산짐승들과 친구가 되어 다친 노루를 치료해주고 배고픈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나눠주며 지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곧 그녀였고 그녀가 곧 자연이었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겨울 산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에서 무언가 쿵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톡을 문을 열고 나가보니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눈밭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검게 썩어 들어가는 동상 걸린 발.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부축하여 톡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물을 끓여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모닥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서연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찌들고 병들어 망가졌지만 그는 분명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고 또 증오했던 전남편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잃고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어 밥 한 덩이를 구걸하며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김선비는 희미한 눈으로 자신을 간호하는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측은지심이 일렁였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사내의 말로가 이토록 허망하다는 사실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기운을 차린 듯 하더니 회한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도 젊은 날 귀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착한 여인이었지요. 헌데 내가 눈이 멀어 그 사람을 매몰차게 버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N국물 흐르는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천벌을 받은 게지요. 부귀 영화도 권세도 다 신기루 같은 것을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무릎 꿇고 빌고 싶건만 이제는 염치조차 없어 저승에서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 서연은 조용히 그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김선비는 흠칫 놀라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흐릿한 동공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당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았던 그에게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아내의 모습은 구원이자 형벌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시게.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선비는 쥐고 있던 마지막 끈을 놓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의 싸늘한 시신을 안고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을 애도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그친 다음 날 아침 양지바른 언덕에 땅을 파고 남편을 묻어주었습니다.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욕심 없는 나무로 태어나 바람에 흔들리며 자유롭게 사시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덤가에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를 사랑했던 여인으로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서연은 오랫동안 그 산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 깊은 곳에 신선이 된 할머니가 산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가끔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바람에 실려오는 맑은 피리 소리를 듣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서연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에 울고 배신에 아파했던 한 여인의 삶은 그렇게 산속의 흙과 나무, 바람 속으로 스며들어 긴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바람이 불어와 숲을 흔들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들린다는 그 소리. 서연이 남긴 고요한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녀는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나 스스로 세상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 누구보다 충만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던 그녀의 용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승화되어 산을 지키는 넉넉한 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의 서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도 모두 저 바람에 실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질없는 미움도 아픈 기억도 다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고 따뜻한 꿈만 꾸시기를.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이야기는 네 번째 묶음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 했으나 배신에 베이고 결국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산신령이 된 서연 아씨의 이야기. 긴 호흡으로 이어진 이 슬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꾼은 물러가고 고요한 정막만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야기 완결.